대도시 빌딩 숲에 자리한 천년고찰 봉은사. 500여 년 전 이곳에서 나날이 쇠퇴하던 조선의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인 이가 있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문신 율곡 이이부터 지방의 유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요승이라 비난했던 인물. 사명당 유정대사가 청고에 둘도 없는 성인이라 극찬한 선지식. 요승과 성인, 배척과 존중의 기로 위에 있던 허응당 보우대사다. 이곳은 서울의 봉은사입니다.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 속에 외롭게 있는 그런 절이 되었지만 본래는 선정릉과 이어진 그런 숲 깊은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이 봉은사가 오늘날처럼 큰 절이 되고 조선 불교의 바탕이 된 데는 바로 보우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 보우대사는 한편에서는 요승으로 또 한편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고,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400회가 넘는 그런 기록을 가진 특이한 분입니다. 퇴위고승전 보우대사편은 조선 불교를 중흥시킨 토대를 마련한 보우대사의 자취를 찾아서 이곳 봉은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사는 794년 신라의 고승 연회국사가 창건한 이래 긴 역사를 이어오다가 조선 명종대에 성교 양종이 부활되면서 선종의 으뜸 사찰인 선종수사찰로 지정됐다. 봉은사 주지이자 선종 판사로서 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허응당 보우 스님의 원력이 도량 곳곳에 깃들어 있다. 봉은사에 있는 보우대사 승탑입니다. 본래 모셨던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8년 전에 대사의 순교 448주년을 기념해서 이곳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서 이곳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보우대사는 조선불교의 중흥을 이루는 그 발판이 된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1565년에 제주에 교양 가서 그곳에서 변을 당해서 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보우대사가 한참 활동을 해야 했던 30, 40대 시기는 조선 불교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본래 조선 초기에 선교 양종으로 이렇게 체제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규정했던 3년마다 승과를 치러서 승려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직함을 주어서 주주를 맡기고, 이러한 체제가 연산군 이후로 승과를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인재, 우수한 인재가 불문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했던 그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단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즉위해서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분위기가 확연 달라지게 됩니다. 불심 깊었던 문정왕후는 불교를 조선 초기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물색한 그때 재상 정만종의 추천으로 보우대사를 만나서 그야말로 조선 불교를 새롭게 일으킬 이런 인물이라고 확신을 하고 보우대사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곳 봉은사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 명종의 아버지인 중종대에 이르기까지 억불 정책은 점차 심해졌다. 도첩제 폐지로 승려가 되는 길이 막히고 경국 대전에 명시돼 있던 승과 제도 또한 사라졌으니 산에 절이 없고 절에 스님이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가 나날이 빗발쳤으니 유생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곳은 봉은사 선불당입니다.
선불당은 승과를 치러서 승려를 선발한 바로 그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곳 저 지금 묘선터가 있는 봉은사 앞뜰을 승과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보호대사를 통해서 조선 전기의 선교 양종 체제의 부활을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드디어 1552년에 그동안 중단됐던 승과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종 21명, 교종 12명 모두 33명의 급제자를 배출했습니다. 마치 문과에서 33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첫 번째 승과에서 바로 서산대 휴정이 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보호대사는 이 봉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런 인재들과 조선불교를 일으키는 이런 작업에 몰두했는데 네 번째 치렀던 승과에서 유명한 사명대사 유정이 급제를 하게 됩니다. 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의 급제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조선사회에서 과거에 합격한 승과든 문과든 그러한 인재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승과의 부활은 승려들이 당당하게 조선사회에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되었고, 바로 그 의도대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이후 조선 후기 불교를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 이곳 선불당이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적 보호를 죽여야 한다는 유생들의 맹렬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불교 인재 양성에 몰두한 허웅당 보호스님. 그 깊은 원력의 첫걸음이 비롯된 곳이 양주 회암사다. 조선 정기부터 왕실과 인연이 깊은 회암사. 이곳에서 또 한 번 역사의 길이 남을 만남이 이루어졌다. 보호스님과 문정왕후. 쓰러져가던 조선의 불교를 되살리려는 간절한 발언이 이곳 회암사에서 피어났다. 양주의 회암사지입니다. 태고와 나홍 고려 말의 선사들로부터 무학, 함어, 조선 초기의 선사들까지 이곳 회암사가 바로 그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보호대사는 15살에 금강산 마하연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장안사, 배운사 이런 금강산에 수행을 하다가 선사로 출발했지만 대장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역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32년에 묘향산 보현사를 중창하는 그런 권선문을 쓰게 됩니다. 아마 이전 나이로 추정해 보면은 보호대사는 대체로 1510년 무렵에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보호대사가 더 수행에 몰두하면서 주역을 공부했다는 것, 이런 보면은 많은 유학자들과도 교분을 쌓았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곳 회암사에 와서 머물다가 잠깐 병을 얻어서 요양을 하고 남도로 떠나려는 즈음에 명종 3년인 1548년에 친분이 있던 함경감사 정만종의 천거로 문정왕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회암사는 보호대사가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바로 그 전 준비 단계에 있었던 곳이 됩니다. 봉은사에서 10여 년 동안 불교 중흥에 노력했던 보호대사는 이곳 회암사를 중창하기 위해서 다시 만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인 1565년에 중창을 낙성하는 그런 무차법회를 개최하는 곳이 바로 이곳 회암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이름 없는 수행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후 15년 동안 유생들의 비난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보호 스님은 불의적 세계관을 고집하며 그들에게 불법을 이해시키고자 무던히 애를 썼으니 선과 교, 유학과 불교를 회통하는 그의 사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보호대사는 선사였지만 교학에도 뛰어났고 또 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사는 선교 일체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 나온 것이고 교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과 입이 다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과 교가 다른 것 같지만 원래 그 근본으로 가고자 하는 건 하나라는 그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교 일체로는 이미 고려 때 있어 왔지만 특히 조선 후기에 우리 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그 중간에 이 보호대사의 사상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호대사는 일정론이라는 그런 글도 썼습니다. 모든 근본은 만물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유학과 불교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유학이 충효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면 불교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처방을 해주듯이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해서 중생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가 근본에서는 다를 바 없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자신이 유신들의 빗발치는 상소 속에서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유교와 불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보호대사는 비록 불의에 생을 마쳤지만 여러 가지 책을 남겼습니다. 시를 모은 시집이 2권이 있고 또 글을 모은 나음잡지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몽중문답이라는 그런 교리책도 있죠. 이런 책들은 보호대 제자인 태균이 20년쯤 지나서 이곳 회암사에서 간행해서 우리에게 그 면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전기의 여러 승려들이 뛰어난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집이나 이걸 남기지 못했던 데 비하면은 보호대사의 행적은 너무도 뚜렷하고 또 그 시나 글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보호대사의 큰 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짧지만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허응당 보호스님. 후학들의 노력으로 조선시대 고승으로 온 드물게 시와 글이 온전히 남아있어 불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스님의 문학 세계와 명문장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보호대사는 마지막 3년 동안 이곳 회암사를 중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창의 기념에서 무차대회,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거대한 중창법회를 준비를 하고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정왕후가 병을 얻어서 곧장 승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호대사의 불교 중흥을 지지해왔던 문정왕후가 무너지게 되자 그동안 빗발쳤던 유신들의 상소는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보호대사를 처단하라는 그런 상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명종은 한동안 그 상소들을 받지 않다가 결국 제주도에 교황 보내는 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설악산에 응거했다 제주도로 교황을 간 보호대사는 그곳 제주 목사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도 슬픈 그런 죽음이었죠. 그 1565년까지 5, 60년 동안의 생애 동안 보호대사는 선교를 일체화하고 불교 중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 후원을 얻어서 불교 중흥의 큰 기운을 마침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회암사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암사는 그동안 흙에 묻혀서 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발굴에 의해서 이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보호대사를 처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신료들은 그 근거가 됐던 회암사마저 불태울 것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그랬던지 회암사는 그로부터 선조 때인 1580년경 어느 사이에 한 30년 사이에 아마 불에 타서 자취를 감췄던 걸로 보입니다. 발굴 결과 많은 돌들이
불에 탄 흔적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우대사의 이 회암사 중창은 이렇게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그가 뿌린 중흥의 기운은 서산사명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를 통해서 조선 후기 불교가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우대사의 노력은 절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빛을 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춘천 오봉산 기슭에 고즈넉한 도량 청평사가 자리한다. 소양댐이 건설된 이후 섬 속의 절로 불리는 청평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보우 스님이 중창하면서 왕실 원찰의 사격을 갖춘 곳이다. 저는 춘천의 청평사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오봉산 청평사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담한 절입니다. 본래 이 절은 고려 때는 문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청평산 문수원. 이곳은 당시 고려 때 가장 이름난 문벌 가문이었던 인주의 시에 이자현이라는 분이 개경의 모든 화려함을 벗어놓고 이곳에 와서 진정한 수행에 몰두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자현은 저 아래서부터 계류를 따라 올라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꾸미고 곳곳에 연못을 마련해서 영지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자연 속에서 심성을 도야하면서 선을 닦는 이러한 선을 제창을 했습니다. 보우대사는 1548년에 문정왕후와 함께 불교를 부흥시키고 양종을 복구하고 또 승과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인재가 불교계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555년에 병을 핑계로 이곳 청평사에 와서 자연과 함께 수행에 몰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우대사는 이 청평사에서 5년 동안 자연과 함께만 있었던 건 아니고 바로 그동안 퇴락했던 이 청평사를 문정왕후와 조선 왕실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중창하는 그런 일을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보우대사는 자신이 본래 찾고자 했던 자연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불사를 또 진행하는 이런 일을 이곳 청평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생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꿋꿋이 조선 불교의 기틀을 다잡은 보우 스님. 젊은 스님들이 수행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한편으로 한양 생활에서의 심리적 중압감도 상당히 컸을 것이다. 청평사에서 홀로 도를 즐기다가도 나의 소소한 행복을 유생들이 안다면 또 벌떼같이 상소를 하겠구나 탄식했다고 하니 그가 품었던 고뇌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청평사 대웅전입니다. 비록 한국전쟁으로 불타서 다시 지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본래 터는 보우대사가 중창했던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이 저라고 좀 다르게 축대도 아주 잘 마감해서 쌓았고 이 소맷돌에도 태극무늬를 넣어서 화로운 그런 궁중을 위한 그런 사찰다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보우대사는 이곳 청평사에서 지낸 지 5년 만에 다시 봉은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또다시 보우대사의 그러한 추진력이 교단의 안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봉은사 주지와 선종 판사를 맡아서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우대사 그 가 있던 시기에도 1562년에 이곳 청평사의 지장 시황도를 새롭게 제작해서 봉안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지금은 비록 일본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 왕실 발원 불화의 격을 보여주는 아주 우수한 불화로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종과 명종비, 문정왕후 등 왕실의 안녕과 또 지장도인 만큼 왕실에 돌아간 분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우수한 불화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대웅절을 비롯해서
보호대사 당시의 이 청평사는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아름다우면서도 규모를 갖춘,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만 그러면서 격을 갖춘 이런 그 수준 높은 이런 사찰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이 건물들을 통해서라도 그 보호대사 당시의 청평사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청평사로 오기 전 봉은사를 떠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대중을 향해 명성은 꿈에서조차 바라던 바가 아니오 오직 구름 속 개울이 나의 소망이라며 애끓는 마음을 표현했던 보호 스님. 그가 진정 꿈꿨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요승보우, 보호대사에게 쓰여진 요승이라는 그 글자, 이건 사실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보호대사 행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신들의 빗발치는 상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로지 보호대사는 불교의 명운을 잇기 위해서 진심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왔고, 그러한 정성이 문정왕후의 인연을 얻어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보호대사는 문정왕후의 승화와 함께 제주도에 귀환 가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대사가 뿌려놓은 중흥의 씨앗은 그 성과를 통해서 서산이나 사명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이들이 조선 후기 불교를 일으키고 수천 명이 넘는 그런 문도들을 이뤄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불교를 중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원력을 추진할 때 우리는 그 결과가 훗날 너무도 중요한 그런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보호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V고승전 보호대사 편은 그러한 보호대사의 원력이 살아있는 이곳 청평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싸우며 이 땅의 불교를 지켜낸 허응당 보호대사. 그가 남긴 원력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그가 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불국 정토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임을 일깨우고 있다.